김종인은 토라졌고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 말이야. 그래서 나는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돌아가 버렸고. 난 병준이 싫단 말이야. 뭐 병준이 싫다, 뭐 한길이 싫다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최민희 의원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김병준을 싫어하는 걸로 장제원이 아니라. 그래서 윤석열이 처음으로 이제 소위 최고위원회에 비슷한 회의를 주제를 처음으로 했어요. 내가 대장이요 하고. 그래서 인선안을 발표를 못했잖아. 김종인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끼지도 못했어. 그래서 권성동이 김종인을 만나러 갑니다. 윤석열이 이런 거지. 계속 이제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윤석열은 김종인을 딱히 모시고 싶은 생각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그 리스크로 작동을 할까봐 뭐 기자들하고 만나서는 뭐 그 양반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호칭이 달라졌어요. 이 양반이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그런데 권성동이 찾아갈 때 이제 윤석열이 했다는 말이에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오셔서 진두지 해달라라고 이제 사실상 무릎을 꿇게 되는 상황. 그래서 권성동 사무총장 뭐 최측근을 보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의중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 의중이라는 게 예를 들면 김병준도 안 치고 김한길도 안 치고 뭐 이 과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한길은 새시대 뭐 위원장인가 그런 건데 김병준은 상임선대위원장 뭐 김종인은 총괄선대위원장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네, 그렇죠. 나는 원톱인데 왜 사실상 투톱으로 만드느냐 이런 불만 같은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은 삐지면은 우리가 저번에 한번 표현한 적 있잖아요. 13살짜리 소녀 같다고. 잘 안 풀려요. 13살? 12살 해줍시다. 아니, 우리 딸이 13살인데 삐지면 안 풀리더라고. 소년도 아니고 소녀. 근데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 세 사람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사실 김종인이 좀 많이 머쓱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실무는 김병준이 하라. 왜냐, 윤석열과 개인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삼김 중에 김병준이 가장 친한 사람이고, 김한길은 역할상 당을 쪼개든지 포장지를 새로 하든지 어떤 재창당에 가까운 뭐 새로운 조직 구성을 새로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김종인이 하는 역할은 뭐냐? 그냥 얼굴 간판하는 거예요. 그냥 얼굴 마담하는 역할밖에 없는 게 김종인 눈에 너무 뻔히 보이는 거죠. 만약에 그 삼김 구조로 간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김종인이 가지고 간다는 어떤 확답만 있으면 김종인으로서는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기 위해서 두 김씨를 붙였기 때문에 그렇죠. 김종인은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종인이 그 선대위에 들어가도 문제고 안 들어가도 문제인 거죠. 내가 봤을 땐 지금 이제 망했어요, 이미. 예, 그게 재미있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김종인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보면은 소일거리 없으셔가지고 그냥 뭐 노인정이나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노인들한테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역할을 주면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김종인 자체가 그런 거잖아. 마치 무슨 뭐 전지전능한 신처럼 막 대접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장에서 그래요. 김종인을 데려가도 별거 없고 김종인을 못 데려가면 더 좋고. 기왕 뭐 소일거리 필요하면 우리 쪽으로 오세요. 오시면 우리가 병함 하나 예쁘게 봐드릴게요. 아니 그 이야기 나와 있다가 민주당에서 접촉을 했어. 네. 자, 어쨌건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윤석열 스타일 때문에 결합을 하더라도 좀 어렵게 결합을 하면서 뭐 계속 부딪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은 나름대로 그래도 그쪽에서는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고 윤석열이 엉뚱한 소리 막 하면 이제 그걸 제동을 걸고 싶을 거고 그러다 보면 계속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은 지가 제일 잘난 사람이잖아요. 어떤 논란이 있어도 사과하지 않잖아요. 뭐 남탓만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 캠프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더라도 계속 찌그덕빠그덕하는 소리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오늘 나온 메시지는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선거를 치를 능력이 없으니 영감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일단 모양새는 머리를 조아리는 모양새는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거 보면 주제 파악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접촉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로 모신다는 차원보다는
상징성이 있는 인물을 하나를 뺏어오는 그럼 약간 대세가 좀 흐트러지는 측면도 있지. 근데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그냥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 자체가 워낙 메시지 내는 게 훌륭하고 뭔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누가 도와줘야 될 이유를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옆에 없으면은 윤석열 약간 바보처럼 느껴지는 약간 보완자 개념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처음에는 김종인 오는 거를 거부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나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권성동을 통해서 붙잡는 시츄에이션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김종인 입장에서는 웃기지도 않는다는 반응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쟤는 나를 싫어하는데 니들이 지금 포장하는 거구나 이런 건데 민주당이 여기에서 김종인과 물밑 접촉을 했다 이 기사가 나오는 순간 김종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권성동한테 봤지? 그렇지. 그러네 봤지. 봤지 이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뭐냐면 빨아쓰는 키친타월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진짜 데려오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데려와서 그냥 상징성만 써먹고 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만 이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김종인이 윤석열 선거 캠프에 가도 뭐 별건 없고. 그렇죠. 안 가면 갈라치기 하기 딱 좋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김종인이 그 윤석열 캠프에 있든 없든 그러니까 없는 상황에서도 내부 분란은 이미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병준, 김한길, 권성동 거기에 또 나경원까지 있잖아요. 신문 지상에서 내 이름이 빠지는 걸 진짜 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4명이 그 캠프 안에서 사이좋게 뭔가 조율이 되겠습니까? 파열음이 나오죠. 그 4명은 자신들 부고가 나도 좋아할 거야. 사망 이렇게 하는. 보통 정치인들은 부고만 빼고 그러잖아.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부고가 나와도 좋아할 것 같아. 오보로. 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재명 후보는 서로 나름 이렇게 통하는 사이가 있어요. 실제로 그 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할 때 가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막 그런 적도 있고 기본소득도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 반대를 하시겠지만 뭘 대단히 써먹으려고 하는 영입이 아니라 영입이 한다고 해도 윤석열한테 상징성 하나 뺏어와서 그런 거 있거든. 내가 그랬잖아. 이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이유가 뭐냐면은 될 것 같다가 안 되면 리스크라는 게 생겨요. 처음부터 그렇게 기대를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될 것 같다가 안 되면 아 저기 선대위가 좀 뭔가 좀 잘못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이준석하고 그 김종인은 심리적으로 보면 김병준과 김한길을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병준이 뭐 이것을 예를 들면 김종인을 모셔오기 위해서라면 김병준이 그 자리에 안 맡아도 되는 거 아니냐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김병준도 그렇고 김한길도 그렇고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김병준은 유명하긴 한데 정치를 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딱히 업적이 하나도 없어요. 비대위원장 한번 했다는 거 말고는 딱히 정치에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로 그 김한길 같은 경우는 했다는 그 기록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야. 다 들어가는 당마다 다 쪼개버렸거든. 당 쪼개기. 예, 당 쪼개는 데만 특화되어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그 당 쪼개기 투톱이 있죠. 안철수와 예, 김한길. 예. 그러니까 김한길은 실력은 확실해 보이는데 그 실력이 우리 당을 위한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둘 다 좋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님 잘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심은 트로이 목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것도 웃긴 게 김종인은 뭐 대단한 거라고. 김종인 이번 총선 때 한 뭐 보름 남기고 뭐 비대위원장 비슷하게 만나가지고 대파 깨졌잖아 첫 번째. 근데 김종인이 해석은 그렇게 한다. 더 깨질 걸 김종인이 막았다. 아 포장 진짜 잘하시는구나. 포장 되게 잘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김병준은 윤석열과 서로 굉장히 많이 교감을 해온 것 같아요. 그 전에 김병준 이야기를 들어보고 뭔가 조금 상징성도 있지. 노무현 대통령 때 뭐 교육부 장관이었다는 거. 그렇지만 이미 저쪽에 비대위원장을 한 경력 때문에 우리 쪽 색깔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실제로는 내가 김병준보다 더 나아요. 선거 전략. 근데 모셔가잖아요.
이쪽 사람들 뭐 김병준, 뭐 김한길 그래갖고 일종의 이제 중도 확장 같은. 근데 그 생각 잘못됐다니까. 중도 확장도 젊은 기업인인데 예를 들어 생각이 굉장히 좀 뭐 진보적인 사람이야. 누구한테는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가져오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관심 없는데 지들끼리 찌그덕빠그덕 싸우는 거예요 지금. 삼김씨 모셔다 놓고. 이게 되게 웃긴 거지. 거기다가 후보는 또 얼마나 허접해. 2분 짜장. 3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빠르네. 누구를 모셔온들 윤석열 본인 자체가 고쳐집니까? 네. 머리를 갖다 끼우지 않는 한. 김종인 머리를 차라리 윤석열 몸통에다가 이렇게 갖다 끼우는 게 낫지. 그건 멍청한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준석이 이런 식으로 김병준, 김한길의 용태를 직접 언급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이준석이 고민 많이 했다는 게 드러나는 게 둘 다 용퇴하면 좋겠지만 그걸 내가 후보한테 직접 건의할 생각은 없다. 그래 한 거지 뭐. 예, 후보가 직접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스스로 결정을 해라. 이거는 윤석열한테 이야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서로 소통을 안 하고 이제 보도 자료로 서로 소통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전화해서 형님 그러게. 진짜 두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언론 보도로 두 사람이 용퇴해야 됩니다. 하지만 후보한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할 말은 다 했어. 할 말은 다 했어. 그러니까 김종인을 모셔오기 위해서 두 사람 빠져줘. 이런 뉘앙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준석은 또 뭐 정치를 좀 알아? 혀만 길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선대위 구성해 갖고요. 김종인이 들어가더라도 계속 메시지가 상반될 가능성이 높고 김종인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도 있어요. 들어가더라도. 왜냐면은 윤석열 캐릭터랑 서로 너무 이렇게 안 맞아요. 윤석열은 자기 혼자 잘나지도 않았는데 잘났다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그게 약간 그 골목대장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김종인이 거기 간섭을 하게 되면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나가라는 말을 못 하는데 인상 쓰면서 막 찡그리고 있으면 그걸 눈치챈 노인네가 나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부딪힐 가능성이 되게 그렇죠. 높아서 나 밥 안 먹어. 이런 리스크를 분명히 저는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보다 장제원이나 권성동이 더 저는 실력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실세라고 보여져요. 윤석열 자체는 당에 기반이 없다 보니까 권성동 같은 사람들, 장제원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윤석열의 그 발언이나 진위를 왜곡하면서 공고하게 윤석열을 둘러싸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준석 패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하고 어떤 상의도 없이 선대위원장 같은 거를 맞고 하는 과정, 그리고 결과물만 당대표한테 통보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당에서 그렇지 않아도 뭐 당대표 탄핵하자는 일부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말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긴 하지만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나은데 한번 해봤던 원팀이잖아요. 박근혜 비대위 때. 그것은 느낌이고 김병준하고 김한길에 대한 느낌은 뭔가 조금 탐탁치가 않고 근데 윤석열 둘러싸고 있는 장제원 부류가 권성동 부류가 또 그걸 또 막고 있는 사실상 권성동 입장에서 이준석이 정상적인 당대표로 보이겠습니까? 뽑혔으니까 당대표인 거지. 이 과정으로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리스크 장난 아니게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그렇죠. 이준석이 처음에 당대표로 당선됐을 때 선출됐을 때 뭐 혁신 뭐 젊은 변화 뭐 이런 이미지 가지고 민주당 뭐 하냐 뭐 하면서 이런 여론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번 선대위 그 두 명 김병준, 김한길 임명하면서 그냥 한 방에 날린 거예요. 그런 어떤 혁신의 이미지 자체를 과거로의 회귀. 과거로 회귀한다. 다시 늙은 정당으로 돌아간다는 걸 선포하면서 지발등 찍으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제원은 상당히 애처롭더라. 장제원 그랬잖아. 후보님을 위해서 내가 후보님을 곁을 떠나겠다. 참 애처롭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이 같은 거 아니야? 뭐 사랑해서 내가 뭐 이별한다 뭐 이런 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떠난다 뭐 이런 겁니까? 사실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손잡아준 사람이 장제원이잖아. 아, 뭔가 진짜 연애 편지 같다. 그치. 자, 그렇게 생각해봐봐. 장제원 양과 윤석열 군의 어떤 사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죠. 그 과정에서 장제원이 내 스타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런 과에서 그런 거야. 자기 측근들을 챙기는 게 검찰이 있으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제원이 자기 아들 문제가 불거졌을 때 또 곁을 떠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또 다시 스며스며 윤석열을 뭐 수행하고 있더라고. 그렇죠. 사랑의 교회에 따라가고. 따라가고 막 그 수행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또 논란이 또 생겼잖아요. 장제원 아들 변호사만 10명. 또 논란이 되니까 3명으로 줄이고. 그렇죠. 장제원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국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정치인으로서 자식 관리 잘못했다는 메시지 여러 번 냈고 뭐 가족 관리를 못하면 정치인 자격 없다는 말까지 냈던 자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진짜 호통치려면 국선 변호사 쓰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 1명씩이나 선임해주고 자동차 안 뺏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놓고 윤석열 옆에 곁에 뭐 공정 이야기하고 자빠졌고 또 이게 문제가 되니까 후보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떠나겠다 이러고 그렇죠. 자빠져. 내 아들 때문에 너에게 상처를 줄 순 없어. 잠시 떠나 있을게. 잠시. 아무튼 내가 보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또 이분 화 풀리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장제원은 윤석열 떠나겠다고 하고 김종인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네티즌들이 이제 좀 자기 의식으로 해석할 때가 있죠. 벌써 윤석열이 안 될 거 알고 뛰어내리는구나. 근데 김종인은 캠프에 합류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입니다. 어떤 포지션으로 움직이더라도 결국에는 김종인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언론들이 김종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걸 받아 써줄 거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 윤석열 캠프에 도움이 될까요, 과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김종인 입장에서는 내가 잘났다, 내 말이 맞다 라는 걸 증명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지 이게 자기가 속한 그 조직이 승리하는 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김종인만 있냐? 김병준도 있고 김한길도 있고 나경원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 집구석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언론 환경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그 상황이라면 지금 언론들 난리 났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별명이 하나 생겼더만 천재명이라고. 근데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어 이해찬 대표를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려고 했는데 나 하기 싫다고 떠나버려. 그러면 그 언론들이 쓸 말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당 대표하고 찌그덕빠그덕하고 민주당은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잘 돌아가는 거죠. 당 대표가 먼저 뭐 나서가지고 우리 뭐 초심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뭐 공동 선대 본부장을 자리 내려놓고 막 후보 중심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 저쪽에 비하면 엄청 잘 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돈가치로 보도하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그냥 김종인이 나 안 하겠다고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그냥 그 오딩만 갖고만 자기들 감정 안 싣고 보도하는 쪽.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보도를 너무나 이상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2, 3일 막 잔치 벌일 수 있는 헤드라인인데 사실은. 그리고 지금 김종인이 거론되고 있는 게 선대위원장이고 장제원이 비서실장인데 이 둘이 예전에 주고받던 이야기들 논란 같은 거 보면 화려합니다. 예를 들면 김종인이 장제원 보고 홍준표 꼬붕 지져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제원이 노태우 꼬붕이 할 말은 아니지. 이런 것들 보면은 감정이 좁혀질 수 없는 사이라. 네. 저 망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번 대선 지고 나면 저당 쪼개지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안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민주당이 진짜로 45년 집권할 수 있다. 조심해. 이제 시작이야. 자, 근데 문제는 뭐 김종인을 데려오고 말고는 두 번째 문제고 결국 후보 본인이잖아요. 그 이분 짜장 같은 난 도대체 그 멘탈이 이해가 안 되는. 생방송 하는데 생방송인 거 뻔히 알면서도. 근데 그 생방 중에 앞에 이재명 후보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안 나왔으니까 윤석열 나올 때 이재명 후보의 연설문이 프롬프터에 나왔으면 윤석열이 그대로 읽지 않았을까. 방송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의 어떤 무식함의 어떤 그 극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분 짜장이 워낙에 회자가 되는 바람에 다 잊어졌지만 윤석열 막말 25가지 다시 한번 읊어드릴까요? 그 정도로 심각했던 사람이고 더군다나 그거는 해프닝이라고 치자. 그냥 무식함이라고 치자고. 예. 본부장 리스크는 어떨 거냐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읊조려 드릴게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이 최소 30년 퇴행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자, 리스트 한번 10개만 쭉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고발 사주 의혹. 두 번째, 판사 사찰 의혹. 세 번째, 윤우진 사건 무마 의혹. 네 번째,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잠깐만요. 의혹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느낌이 안 온다. 유혹으로 죠 유혹. 다섯 번째, 처음부터 다시 해줘요. 이게 새날이 19금으로 가나요? 다섯 번째부터 할게요. 그래요. 옵티머스 부실 수사 유혹. 여섯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유혹. 일곱 번째, 코바나 컨텐츠 협찬 유혹. 여덟 번째, 불법 요양병원 설립 및 요양급여 편취 유혹. 아홉 번째, 은행 잔고증명 위조 유혹. 열 번째, 경기도 양주 추모공원 사업 유혹. 근데 유혹으로 해도 맞아. 겁나 많이 유혹했네요. 고발 사주를 유혹했다. 판사 사찰을 유혹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의혹이라고 하면 약간 이게 약해요? 약하죠. 그러니까 의혹이라는 표현보다는 유혹.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 이 중에 최소한 9가지 정도는 확정된 사실인데 법 기술자들이다 보니까 의혹으로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꽤 있죠. 그러니까 5.18 때 발포 명령 한 사람이 전두환이라고 밝혀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전두환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상황이라는 게 고발 사주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대검에서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고 윤석열의 눈과 귀가 되고 있는 범정에서 그 일을 벌였으면 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으면 윤석열이 한 거지. 단지 그 증거를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도 보통 사람이 만약에 제가 돈 한 10억 들여서 작전하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10억 통장에 처음 시작했던 금액 있고 통정거래 내역 있고 똑같은 그 PC에서 그 거래했던 기록이 있으면 그냥 앞뒤 없이 그냥 다 구속이에요. 그냥 뭐 수사권 몰고 뭐 있습니까? 증거 다 나왔잖아. 증거 다 있는데 그거 뭐 수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수사라는 건 증거를 찾기 위해 활동인 거지. 증거가 다 있는데 그 증거의 주인인 김건희는 다 밖에 있고 김건희한테 협조했던 사람들은 다 구속됐잖아요. 그럼 김건희는 왜?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비이성적인 거예요. 진짜 상식적이지 않은 거지. 반대로 말하면 윤석열이 대선 나온 이유 중에 하나겠지. 이 수사받지 모든 않겠다. 유혹을 덮기 위해서. 아무튼 윤석열 그런 자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의 이 사실을 좀 널리 알려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윤석열 자체가 갖고 있는 이런 리스크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이 좀 저는 다 알아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고요.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가지고 총평을 조금만 더 해주세요. 특히 그 10대 그 의혹 중에 정말 가장 심각한 건 고발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형법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률 시스템 자체를 유린한 거거든요. 박근혜 국정농단하고 거의 비슷한 급의 범죄예요. 이거 고발 사주 해봤자 결국에는 직권남용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직권을 남용한다는 게 그 직권남용을 증명하기도 힘들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징역 몇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감각은 그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권력을 활용해서 사건을 조작해내는 것도 모자라서 선거에 개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근데 이런 식의 범죄는 대한민국 형법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법을 만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상상력의 범위 안에는 그런 범죄가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형법상 어떤 뭐 몇 조 몇 항 뭐 이렇게 처벌하는 거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정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를 하겠지만 패배한다고 해서 덮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건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진짜 엄청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언론들이 이 고발사주 의혹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정말 아무도 단 한 군데에서도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런 범죄를 상상한 적이 없다는 것조차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유혹 한 가지가 빠졌네요. 그러고 보니까 11번째 부산저축은행 덮어준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러네요. 네. 그건 이제 수사라 이런 게 지금
아직 시작이 아직 안 시작이 돼서요? 안 됐기 때문에. 예. 아, 이것도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그러면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엄청 많을 건데. 예. 그렇죠. 근데 검찰 권력만 가지고 검사라는 그 직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말 많은 남용을, 권력 남용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지게 되면 수사를 피하기 위해 네. 들어왔다라고 밖에 볼 수 끔찍할 없는 것 거죠. 같아요. 예. 자, 여러분 그 새날에 달리는 후기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한국- 한국어의 날개를 달자님. 네. 저 오늘 고3 엄마들 수능 후 번개팅 했는데 이재명 후보님 욕설 및 대장동 오해하는 엄마들한테 새날에서 배운 팩트로 조곤조곤 반박해 주었습니다. 일부러는 말 꺼내지 않았지만 윤석열 절대 안 된다. 본부장 이야기하다 보니 이재명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냐 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팩트는 제대로 알고 비판합시다. 라고. 팩트를 듣더니 다들 놀라더라고요. 용기 내어 사실을 전달하는 것도 우리 몫이라는 거. 늘 새날 통해 새로이 다짐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새날 화이팅! 브라보. 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좀 느끼지 않으세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예. 윤석열이 보여주는 온갖 그 빅재미 이런 것들과 이렇게 이게 겹치면서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우리들 전투력이 완전 회복했다는 느낌 안 드세요? 기사마다 많은 분들이 가서 설선수범의 벽에라도 대고 욕하고 있잖아요 지금. 댓글 달리는 그 양과 속도를 보면 아, 이 대한민국에 엄청 큰 사건이 생길 때 있을 만큼 이 대부분의 이재명 관련 기사에 그렇게 댓글이 달리고 그 댓글의 내용이나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완전 분위기 달라졌죠. 예, 예. 지금 아까 그 한국어의 날개를 달자님 같은 분들이 주위에 많아지고 있고요. 저도 그런 역할을 저도 해요. 그러니까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나는 얼마나 사실 박사지. 모든 얘기를 다 해줄 수 있지. 언론에 안 나오는 얘기까지. 그래서 대충 이야기해주면 아 그래요? 이런 반응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야기 해줘도 아 그래요? 한번 따라해봐봐. 아, 그래요? 다시 시작.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이재명 후보 이야기 나와도 반응은 똑같아요. 아, 예.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팩트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오늘도 김장하면서 어머님들이 이야기하는데 다 가짜뉴스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럴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아, 그래요? 아예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음. 싸우려고 들면은 안 먹혀요. 그래서 그렇죠. 주위에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야, 씨발, 이러고 여기였과. 네. 내가 알고 봤더니 음. 그게 아니라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재명 후보가 한 욕설이 형수한테 한 욕설이 아니라 그렇게 사이가 나빴던 가족 7년 만에 형님이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그 욕설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7년 만에 형한테 통화를 했는데 형수가 받아서 그건 철학적 표현이라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형이 엄마한테 했던 욕설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를 편집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뭐 형수한테 한 것처럼 지금 조작됐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 해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 진짜 그래?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거기에다가 네네, 맞아요. 하나 추가하면 가족끼리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게 살 이유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때 그러니까 원래 그 이재선 씨 돌아가신 이재선 씨 셋째 형하고 이재명 그 후보하고는 형제들 중에 가장 친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먼저 대학을 가고 장학금으로 그 형의 그 학업비를 대줘서 그래 이재선 씨가 뒤늦게 이제 그 대학에 진학해서 회계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은 정말 친했는데 문제는 이재선 씨한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현병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가족 내 분란이 많아졌는데 극심해졌던 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로 성남시장의 권한을 자기가 부리려고 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 가족끼리 이럴 수 있냐라고 할 정도로 엄청 강력하게 그거를 제어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재선 씨가 어떤 그 분노, 복수심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그 폭력적인 방법을 찾다가 어머니를 때리거나 이제 그 욕설을 하거나 했던 이런 것 때문에 점점 가족하고 사이가 멀어졌던 거죠. 내가 그 최근 말고 총선 직전에 식당에서 어떤 분들 좀 나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막 이야기하고 하길래 화는 내지 않고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너무 다른 팩트가 있어서 제가 정정해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은 있었어요. 한마디 못하더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국민의힘 부리를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뉴스를 더 악의적으로 부풀리거든요. 그럴 때 싸우지는 말되 정확하게 팩트를 설명해 주는 것이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게 안 되시면 생각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아유 그런 여자가 어떻게 영부인을 해? 뭐 이런 그렇지. 그러면 끝. 거. 아니면 뭐 새날 패밀리를 조용히 링크로 남겨주세요. 이재명의 웹 자서전.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도 김건희가 심각하다는 건 다 인정하더라고요. 예. 그 이야기 이따가 할 거고요. 네. 자, 우리는 지금 국민이 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제 청년들이 막 선대위원장 맡고 그럴 분위기가 있나 봐요. 윤석열 캠프 구성원들 소개해 드릴게요. 김종인 개뿔, 총괄선대위원장 조선일보, 공동선대위원장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빵빵하네. 자원봉사는 한국일보, 경향신문, 법조기자, 똥파리들, 본부장 비리 대응, 세탁소는 검사동일체 일부 제외하고 검사한테 책 잡혀있는 판사들, 대외 협력은 검사들한테 책 잡혀있는 국회의원들. 이렇게 되시겠다. 훌륭하네요. 이런 걸로 선거 못 이긴다. 어차피 쟤들도 한 표, 우리도 한 표인데 국민이 많이 참여하는 자발적 선대위. 저도 선대위 하나 만들려고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한 무슨 선대위 하면 이름을 제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대방동 팀. 괜찮다. 새날 방송 제목을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대방동 팀. 네. 이재명 새날 선대위 이런 걸로. 네. 우리가 언론사다. 한번 네. 한시적으로. 대화창에 한번 써주고 일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론이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언론이다. 우리가 언론이다.